네, 안녕하십니까? 자, 체리피커 인강에서 시사 강의를 맡고 있는 양광모입니다. 자, 시사라고 하면은 주로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에서 주로 상식 과목 안에 이제 시사 내용을 출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나오는 시사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사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의 그런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사를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지난달, 지지난달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최근 2, 3년치를 한번 쭉 훑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2018년부터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각 월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시사 내용을 쭉 모아봤습니다. 이 그 교재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은 크게 이제 목차는 4개의 목차로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시사 용어들을 쭉 나열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목차를 둬서 사회 문화 파트, 그리고 정치 외교 파트, 경영 경제 파트, 그리고 이제 기술 공학 파트, 총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잘 나오는 키워드에다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그리고 이제 별표를 달아놨습니다. 별표는 총 1개부터 3개까지가 있는데 3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별표가 쳐져 있는 것들은 다 시험에 몇 번씩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사회 문화 파트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중심 소비 트렌드와 관련된 용어들이네요. 자, 먼저 일코노미. 최근에 이제 1인 경제 관련돼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일코노미입니다. 1인 더하기 경제의 합성어죠. 그래서 주로 이제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가구 3곳 중에 한 곳이 거의 33% 정도가 지금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와 관련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일코노미와 관련된 비슷한 용어들, 혼밥, 혼술, 간편식 시장, 구독경제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먼저 간편식이라고 하면은 HMR이라고 부릅니다. 홈밀 리조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 편의점 도시락 그 밖에 이제 뭐 마트에 파는 다양한 간편식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독경제인데요.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뭐 마트를 가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번 그냥 정기 배송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달 자기한테 이제 뭐가 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예전에는 신문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취미 시장이 커지면서 매달 합의박스가 한 달에 하나씩 온다든지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독경제 시장이 커지고 있더라. 그 다음 욜로네요. 자, 욜로 하면은 많이 들어봤죠?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만 산다. 따라서 이 순간을 지금 즐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보다는 좀 현재 지향적인 소비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 다음 소확행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약자죠. 그죠? 우리나라 또 성장이 지금 많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이 정체되고 그리고 이제 임금도 많이 안 올라가고 고용도 이제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큰 미래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조금 그 안주해서 현실 내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자라는 마인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 작지만 그죠? 삶의 위안과 즐거움을 찾는 그런 것들이 중시되고 있고요. 이게 스몰 럭셔리, 휘게 라이프, ASMR, 슬라임 소비 이런 걸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용어들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스몰 럭셔리입니다. 자, 큰 고가의 명품 이런 것보다는 작은 사치를 누리자. 그래서 뭐 디저트 같은 거, 작은 거 예쁜 거 먹는다든지, 그죠? 커피도 좀 럭셔리한 그런 커피를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 휘게 라이프.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휘게라는 말은 덴마크어예요. 덴마크어의 편안함, 안락함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쓰이느냐? 일상 속에서 안락하고 소소한 그런 행복을 추구하자라는 게 휘게 라이프입니다. 그 다음 비슷한 용어로요. 킨포크족. 킨포크 하면 친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같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소하게 식사를 한다든지 행복을 나누는 것. 그리고 소셜 다이닝.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녁 식사 먹는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ASMR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자율감각, 쾌락반응.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소리들, 뭐 과자 소리, 글씨 쓰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런 ASMR 등이 유튜브에서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 사이에 상당히 유명한 게 있죠. 바로 슬라임, 액체 괴물이에요. 액괴라고 부르죠. 점액질 형태의 장난감이다. 말랑말랑하고 촉감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한번 여기에 빠져들면은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슬라임. 자, 그 다음 이제 1인 가구 넘어서 마음의 안식과 관련된 용어들 살펴볼게요. 먼저 케렌시아입니다. 케렌시아 하면은 나만의 편안한 안식처란 뜻이에요. 나만의 공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치열하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좀 나만의 작은 공간을 찾고 싶다라는 욕구가 커져서 그런 쪽에 산업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케렌시아란 뜻은 투우장에서 소가 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렌시아, 휴식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 수면 카페, 호캉스, 호텔에서 바캉스 즐기는 거, 홈퍼니싱, 홈가드닝, 그리고 코쿠닝족, 맨케이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케렌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 백색 소음. 자, 키워드는요, 익숙한 생활의 소음이다. 백색이란 말은요, 우리 빛에서 백색광이 여러 색깔을 합친 게 백색광이죠.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모든 색깔이 합쳐지면은 빛에서는 흰색이 됩니다. 이것처럼 생활소음, 다양한 잡다한 소음이 합쳐진 그런 생활소음을 백색소음이라고 하고요. 이런 백색소음이 오히려 이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독서실에서도 갇힌 공간이 아니라 그 오픈된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 백색소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펫팸족. 펫이 패밀리가 되는 거죠. 반려동물 천만시대예요. 이제 다 뭐 우리 고양이 집사가 되고, 그죠? 개도 한 마리씩 키우고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펫과 함께 생활한다. 그래서 펫팸 관련된 펫코노미 시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치 소비. 자, 가치 소비는요, 좀 오래전부터 한 2016 그 정도부터 등장했는데, 이제 가치 소비라는 것은 과시성 소비가 아니라 좀 더 만족도가 높은 소비. 근데 이런 만족도가요, 크게 두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015, 16 뭐 이때는 가성비로 나타났어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2018년 넘어서는 가심비, 가격 대비 만족도.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거나 만족도가 높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가치 소비, 가성비, 가심비의 개념입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안 사는 게 아니라 성능이나 심리적 만족이 높으면은 그런 거에는 지갑을 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성비와 가심비를 나타나고 써놨죠. 특히 가심비는 플라시보 소비다. 그죠? 만족도더라. 매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 사더라.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게 굿즈, 파생 상품들이죠. 굿즈 하면 물건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뭐 연예인이 등장하면은 연예인 굿즈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지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머그컵이라든지 그런 굿즈 상품도 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마 코스메틱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케미포비아 때문에 나타나게 된 거죠. 노케미족이라고도 하는데요. 포비아라 그러면은 이제 뭐 무서워한다, 혐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케미컬, 화학약품을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화학약품을 쓰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코스메틱 분야에, 화장품 분야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면은요, 화학약품을 쓰지 않는 그런 화장품이면서 특히 피부과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그런 기능성 화장품을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밑에 케미포비아, 화학물질 공포증이다. 포비아란 말이요,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포비아 하면은 뭐 싫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탕진잼, 탕진하는 재미죠. 근데 이제 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푼돈을 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를 탕진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식도락 관련된 용어들, 먹방 열풍이 계속 가고 있죠.
보통 식도락가를 후디라고 부릅니다. 후디 알아두시고요. 구체적인 용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디슈머, 모디파이 더하기 컨슈머죠. 이렇게 컨슈머를 갖다가 이제 합성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붙인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컨슈머긴 컨슈머인데 모디파이, 기존의 음식을 제조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이제 제조하지 않고 자기만의 수정해서 만드는 그런 소비자를 모디슈머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메타슈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먹방에서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죠. 그래서 자, 다양한 아메리카노 관련된 커피 관련된 용어들 살펴보면은 먼저 아메리치노, 아메리카 더하기 카푸치노. 그 다음 에스프레소, 가장 보편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단시간 내에 고온고압으로 이렇게 액기스를 추출하는 걸 에스프레소. 여기에 이제 물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드립커피, 핸드 드립커피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깔때기 같은데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커피 가루에다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내리는 거를 드립커피라고 하고요. 이거와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은 콜드브루 또는 더치커피가 있습니다. 이거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을 부어서 천천히 내리는 커피. 좀 고가 커피들이 이런 콜드브루, 더치커피라고 하죠. 느림의 미학을 가진 커피다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맥주네요. 자, 수제 맥주도 지금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먼저 수제 맥주를 만드는 사람 하면은 브루어, 맥주 만드는 사람 브루어라고 부르고요. 크게 이제 맥주의 두 분류를 보면은 에일 맥주와 라거 맥주가 있습니다. 에일 맥주는 발효통 상단부에 있는 효모로 만드는 거고요. 라거 맥주는 발효통 하단부에 있는 효모로 만드는 걸 라거 맥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에스닉 푸드, 다른 말로는 제3세계 음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제 에스닉이란 말은 그 나라의 고유한 음식, 에스닉이 민족이란 뜻이니까 고유한 음식이란 뜻인데 최근에 이제 에스닉 푸드라 그러면은 뭐 베트남의 분짜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태국의 반세오라든지 중국의 호거 같은 제3세계의 독특한 맛을 가진 이런 음식을 부르는 말이더라. 이국적인 음식이더라. 그 다음 로가닉 제품, 로가닉 식품이죠. 로 하면은 날 것 더하기 올가닉, 유기농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상당히 중시되다 보니까 로가닉 제품이라고 하면은 식자재를, 특히 유기농 식자재를 최대한 요리하지 않고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그런 식품을 그 로가닉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케미포비아 때문에 등장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다양한 이제 채식주의자의 분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비거니즘과 플렉시테리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먼저 살펴보면요. 자, 비건과 이제 플렉시테리언 하면은 먼저 이제 비건 같은 경우는 엄격한 채식주의자. 이 사람들은 우유도 안 먹어요. 그래서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 부르고요. 플렉시테리언 같은 경우에는 가끔은 이제 육식도 합니다. 기준이 좀 다양해서 주로 채식을 하지만 가끔은 육식도 하는 그런 것들을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센 게 이 비건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가치관 변화와 관련된 사회 문화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워라밸 중시. 워라밸 하면은 work and life balance죠. 그죠? 일과 삶의 균형이다. 그 다음 미닝 아웃입니다. 자, 미닝 아웃. 자신의 미닝, 신념, 뜻, 의지를 표출하는 거. 주로 어떻게 미닝 아웃을 하냐면은 옷 같은 걸 사는데 옷에 자기의 신념이 담긴 슬로건을 많이 이제 새겨가지고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노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미닝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것, 특히 이제 소비 행위를 통해서 노출하는 것. 자, 이런 미닝 아웃에 관련된 용어들, 슬로건 패션. 자, 이게 그런 말이죠. 옷이나 가방 등의 자기 슬로건을 내새긴 패션이고요. 그 다음 업사이클링. 자, 업사이클링이란 말은 리사이클링이란 말과 좀 구별해야 돼요. 리사이클링 하면 우리 재활용이죠. 근데 이 업사이클링은 뭐냐면은 재활용이긴 재활용인데 재활용은 A 제품을 그냥 그대로 다시 쓰는 거죠. 근데 업사이클링은 A 제품에 뭔가 가치를 둬서 B 제품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걸 업사이클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헌 제품을 가지고 이거를 새로운
옷이나 가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디자인을 새로 입혀가지고 새 제품을 만드는 것, 이런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르고요. 리사이클링과 구별하자. 자, 그 다음 스마트폰 관련된 용어들 보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이 스몬비란 뜻이죠. 스마트폰 좀비다. 사람들이 하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가지고 항상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거리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잘 이제 뭐 체크하지 않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스몬비 현상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팝콘 브레인. 팝콘 브레인은 이제 머리가 팝콘처럼 뻥 쪘다는 얘기예요. 하도 스마트폰에 의존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죠? 머리가 무감각해진, 뇌가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뇌가 무감각해지는 현상. 그 다음 웹피족. 웹피족은 웹으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피플이다. 그 다음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죠. 이 SNS가 활성화되면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 다음 주거 관련된 사회문화 용어 보겠습니다. 자,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최근에 이제 지자체들이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그 공간, 그 지역, 작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지역 지구 단위의 사업을 말합니다. 자, 특히 이제 노후화되고 쇠락한 도심, 주로 도심에서, 구도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재정비함으로써 그 공간이 가진 환경적, 공간적, 경제적인 것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는 거더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선진국에서 시작한 것들이 성공 사례화되면서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한 거예요.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원래 항구 도시였는데 이 항구 시설을 미술관으로 탈바꿈해서 하나의 문화 도시가 된 걸로 유명하고요. 일본 요코하마도 이 요코하마 앞에 있는 물가 워터프론트에 위치하는 이 마라이 21이라는 것도 새로운 이제 문화예술 공간이 되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관광지로 많이 놀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터시의 화력발전소, 이 화력발전소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 흉물이라고 생각했던 화력발전소를 새롭게 꾸며가지고 이 동네가 상당히 유명해지면서 애플에 있는 영국 애플 본사도 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뉴스테이 사업. 자, 이 뉴스테이 사업은요, 뭐냐? 민간 건설사들이 이제 아파트를 직접 자기가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사가 이제 임대 사업도 해. 원래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해주고 끝내는 거였죠. 근데 이제 정부가 너네 민간 건설사가 지으면은 이걸 갖다가 민간에 임대줘라. 대신에 이제 너네가 임대해줄 때 우리가 세제 혜택을 많이 줄 테니까 임대료 같은 것도 상한을 갖다가 연 5% 이상 올리지 말고 최대 이제 임대 줄 때 8년 정도까지 임대해주게 해라라는 그런 이제 건설사 소유의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이 뉴스테이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젠트리피케이션, 상당히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 낙후됐던 구도심이 상당히 성장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임대료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컨대 서울의 홍대나 연남동이나 뭐 이런 데들이 막 뜨는 거예요. 성수동이나. 그러면서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저렴한 그 월세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올라간 임대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거 문제에서 지금 심각한 상황의 문제예요. 그 다음 GTX. 자, KTX가 전국 단위의 광역 도시철도라면요, 이 GTX는 서울권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울의 인구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수도권 중심의 광역 급행 철도입니다. 지금 이제 A 노선, B 노선, C 노선 총 3개 노선이 확정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한 2030년 정도까지 해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와 관련된 용어. 자, 가장 이제 큰 이론이라고 하면은요, 가이아 이론 이런 걸 들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고 유기체다.
그래서 지구를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게 가이아 이론입니다.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내용들 살펴보면은요. 우선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 그죠? 특히 이제 탄소 관련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 이것 때문에 기상 이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자 하는 협약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생겼던 전 세계적인 협약이 리우 협약이에요. 브라질 리우에서 이 온실가스 낮추기 위한 온난화 문제 규제를 얘기한 게 이제 리우 협약입니다. 다른 말로는 유엔 기후 협약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리우 협약에서는요, 얘기만 했고 공식적인 뭔가 문서 같은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만들어낸 게 교토 의정서입니다. 그래서 리우에서 했던 거의 최종 결과물로 교토 의정서 공식 문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2020년까지 각국이 주로 이제 선진국 중심이에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얼만큼 배출하고자 하는 그 규제를 담은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20년 이후는 어떻게 하느냐? 파리 협약, 다른 말로 신기후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2015년인가요?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토의정서가 이제 2020년 만료되면은 2021년부터 온실가스 규제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겠죠. 신기후체제라고 불리고요. 핵심은 지구온도를 2도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각 나라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미국이 이거를 탈퇴했어요. 2017년인가 파리협정을 탈퇴했습니다. 자, 또 하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게 이제 각 나라별로 주로 선진국들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토의정서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각 기업마다 이제 탄소 배출할 수 있는 허용치를 정해줘요. 예컨대 뭐 SK 에너지다. 그럼 1년에 10,000톤 배출해라. 뭐 GS 칼텍스다. 1년에 5,000톤 배출해라. 이렇게 허용치를 정해주고 나면은요, 기업들이 어떤 그 인센티브가 생기냐면은 최대한 허용치만큼 배출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남은 배출량을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만들어줘서 1톤에 뭐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그 다음 기상이변과 관련돼서 지구온난화에 있는 그 온실가스도 하나의 문제지만 엘니뇨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엘니뇨라는 뜻은 뭐냐면요. 자, 뭐 남자아이 또는 아기 예수라는 뜻이에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 반대에 있는 페루 칠레 연안에서 생기는 해수 온난화 현상, 물이 뜨거워지는 현상. 이걸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기상 이변이나 자연 재해, 갑자기 뭐 특정 나라에 뭐 혹한이 온다든지 아니면 혹서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엘니뇨를 알아뒀으니까 이거와 좀 유사하지만 반대 용어 라니냐라는 말도 알아두셔야겠죠. 자, 라니냐라는 말은 이거는 자, 동태평양 지역의 이상 저온 현상, 저수온 현상. 따라서 이 엘니뇨와 반대 용어더라. 또 여자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용어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정치 외교 관련된 용어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외교 관련된 용어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8년부터 이제 2019년 2월까지 정치 외교 관련된 용어들을 볼 건데요.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용어들. 자, 첫 번째 용어가 뭐죠? 소주성. 소주를 마신다. 뭐 이런 용어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죠.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용어, 특히 분수효과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자, 먼저 소득 주도 성장 살펴보면요. 이건 뭐냐면은
소득을 전체적으로 올리자 뭐 이런 얘기보다는 특히 전체 소득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사회의 전체적인 소비나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나 투자보다는 소득을 올리자는 게 첫 번째. 소득을 올리자. 이러면 이제 다양한 것들이 파생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소득이 특히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이더라 라는 거고요.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분수효과라는 말로도 씁니다. 분수효과 뭐냐? 다른 말로 트리클업이다 라는 말도 쓰는데요. 자, 분수, 파운틴. 어떤 거 있죠? 파운틴, 분수라고 하면은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저소득층, 아래에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면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고소득층 소득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게 분수효과고요. 이게 이제 좀 진보 진영에서 많이 쓰는 경제 정책입니다. 그럼 반대도 알아두셔야겠죠? 반대는 낙수효과입니다. 자, 트리클 다운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분수효과 반대말, 낙수, 물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자는 거죠. 다른 말로 고소득층, 대기업의 소득을 올려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저소득층까지 흘러내려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이 분수효과 외에 다른 용어. 자, 가장 또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2017년부터 급격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8,350원까지 지금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까지도 계속해서 결국 이제 10,000원까지 맞추자는 게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받는 게 이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들이죠. 특히 이제 편의점과 같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미니잡을 많이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자, 미니잡. 자, 알바 비용이 비싸니까 많이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알바 시간을 갖다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그런 고용정책을 미니잡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은요, 주휴수당이라는 걸 줘야 돼요. 주휴수당이란 건 뭐냐면은 하루를 일 안 해도 유급, 휴가를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15시간 이상 고용하면은 하루치를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지 않기 위해서 15시간 미만의 미니잡 고용으로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 52시간 근무제. 실제 기업에서는요, 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더 큰 이제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행 근로시간이 원래는 68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52시간으로 13시간이 아니죠. 뭐죠? 16시간이 확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52시간 근무제를 바로 시행하기에는 좀 이제 반발이 클 것 같으니까 우선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도입을 하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확대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탄력 근로제. 탄력 근로제 또 뭐 유연 근로제라고도 부릅니다. 유연 근로제. 이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모든 기업이 다 주 52시간에 맞추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이나 산업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좀 뭔가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탄력 근로제, 유연 근로제라고 합니다. 자,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는요, 일이 많을 때는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일이 적을 때 그럼 그때를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을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면 된다라는 게 탄력 근로제입니다. 탄력 근로제. 그래서 지금 현행은 6개월, 평균 6개월의 평균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재계에서는 1년까지 좀 늘리자라고 계속 요구 중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연 근로제가 가장 큰 개념이고 유연 근로제 안에 이제 52시간을 평균으로 맞추는 게 탄력 근로제. 그거 말고 재택 근로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유연 근로제가 가장 큰 개념. 그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뭐 재택 근로제, 탄력 근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국민연금.
이거는 모든 정권이 다 지금 이 가장 현안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 개편.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점차 계속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뭐 2057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뭐 2057년이기보다는 2040년, 뭐 50년 이때까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죠. 그러면 이 국민연금을 갖다가 결국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는 방법은 크게 뭐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국민연금을 많이 내든지 아니면 늦게 받던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많이 내는 거 관련된 게 납입액 인상, 소득 대체율 증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득 대체율이란 말이 국민연금 할 때 항상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거의 뭐 용돈연금처럼 되다 보니까 뭐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뭐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 좀 올려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소득 대체율이에요. 자, 그럼 어느 정도 국민연금을 받는 게 좋은 거냐? 라고 봤을 때 그 근로자가 이제 근무했던, 원래 이제 젊었을 때부터 쭉 근무했던 그 평균 임금의 몇 프로, 이게 소득 대체율이에요. 소득 대체율이 40%다라는 말은 그 근로자가 이제 젊었을 때 평균적으로 근로했던 때 받았던 임금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 40%면은 국민연금으로 한 120만 원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원래 일했을 때 받았던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이란 뜻이 소득 대체율이고요. 이게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조금 올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BMW 화재 사건,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이 BMW 화재 사건과 관련돼서 두 개 용어가 있습니다. 집단 소송제, 자동차 레몬법.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BMW 화재 사건은 BMW 차량 중에 이 디젤 차량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배기가스 저감 장치 EGR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EGR의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BMW 차량들이 결국 이제 불이 났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한편 이제 이 화재 사고자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했고 또 이제 2019년부터 자동차 레몬법도 시행이 됐습니다. 자, 먼저 집단 소송이란 건 뭐냐면요. 법이란 것은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은 내 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잠자는 사람에게 법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 소송이란 게 그 법의 대원칙의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내가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뭐냐? 그 집단의 일부가 소송에서 승소하면은 그 승소한 내용을 들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집단 소송제입니다. 원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하지 않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게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데, 근데 집단 소송제는 일부가 이제 승소하면은 그걸로 별도의 소송 없이 구제 가능한 제도더라. 현재는 이 모든 사건에서 집단 소송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이 증권 관련된 사건만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BMW 화재 사건은 증권 관련된 건 아니죠. 주식 뭐 이런 거 관련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적용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동차 레몬법.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새로 생긴 법입니다. 자, 레몬이라고 하면은요. 뭡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부실한 중고차를 일컫는 말이 레몬이에요. 그래서 겉만 번지르하고 속이 안 좋은 거, 레몬. 그리고 반대말도 있죠. 상당히 이제 알찬, 품질이 좋은 물건을 복숭아, 피치라고 부릅니다. 피치. 근데 이 자동차 레몬법은 뭐냐? 이 레몬 같은 자동차를 구제해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새 차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은 교환 환불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들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스튜어드십 코드. 자, 이것도 가장 이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논란이 많았던 그런 용어죠. 스튜어드십 코드.
뭐냐? 스튜어드, 집사란 뜻이에요. 집사가 되어라. 누구한테 집사가 되어라 하냐? 기관 투자가들이 기업 주총에서 예전에는 그냥 거수기 역할을 했습니다. 오너가 원했던 대로 그냥 손만 들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관 투자가도 너네도 주주니까 투자자니까 너네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거부권도 행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촉발되었던 게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이재용 관련된 이제 뭐 제일모직 이 이제 삼성물산하고 합병할 때 그때 이제 국민연금이 그냥 이제 삼성을 위해서 거수 역할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기관 투자가들, 특히 국민연금을 위시로 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해라 라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가 집사가 되어라 라는 뜻이죠. 국민의 집사가 되어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대한항공 한진그룹 사건이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조양호 회장이 쫓겨났죠. 그래서 조양호 회장 10일 뒤에 바로 이제 폐병으로 인해서 죽었죠. 그런 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그 다음 규제 샌드박스. 이것도 이제 특히 이제 핀테크나 지금 벤처에서 이제 가장 핫한 용어죠. 규제 샌드박스를 좀 도입하자 해가지고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법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 파지티브 규제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새로운 산업이나 사업을 이제 할 수 있게 하냐 못하게 하냐 결정하냐면은 법에 써놓은 거 빼고는 다 못해요. 그래서 법에는 할 수 있는 것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신산업이나 신기술 같은 경우는 법에 있을 내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핀테크라든지 ICT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들이 빠르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파지티브 규제 때문에. 법률에서 나열하지 않은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제 신기술은 법률에 나열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선진국은요, 이 네거티브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 법률에서 금지하는 것만 적어놔요. 그래서 금지하는 거 빼고 다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신산업이 잘 육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 파지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법 규정에 나열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샌드박스란 말은 모래 놀이터, 모래가 있는 놀이터란 뜻인데요. 이 안전한 모래 놀이터. 놀이터 가면 이제 모래사장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애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놀이터를 마련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 사업 허가를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핀테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금융규제 혁신. 자, 금융규제 관련돼서는 규제 샌드박스도 있지만 또 이제 은산분리 완화. 이거 뭐냐면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은행과 산업을 분리해 놨어요. 산업이란 말은 제조업 뭐 이런 거예요. 산업자본, 제조업자본,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제조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조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은 그 은행을 통해서 우리 회사니까 마음대로 막 대출을 받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은산분리라고 해요. 은행과 산업자본, 제조업자본을 분리시킨다. 그래서 4%밖에 못 가지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생기기 힘듭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대부분 이제 IT 제조업들이에요. IT업들, 제조업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은행을 못 가지다 보니까 새로운 은행이 생기기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은산분리를 지금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한해서? ICT 기업에 한해서 한도를 이제 34%까지 지분을 가지게 해서 실질적인 이제 소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뭐 카뱅, K뱅크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 되겠죠. 그 다음 제로페이.
자,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뭐 서울시 그리고 뭐 정보통신산업부 이런 거에서 주도해서 만든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 소비자가 이 제로페이 앱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QR코드나 바코드가 있는데 이걸 보여주면은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제되냐면은 카드를 통해서 결제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제로페이 계좌 안에다 돈 넣으면은 자동 이체되는 방식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아니라 소비자 은행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없다는 거. 또 소비자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냐면 정부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한 40%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처음에는 뭐 서울페이란 말로도 많이 나왔는데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선을 빚어가지고 지금은 제로페이로 통합했어요. 그 다음 뱅크사인. 공인인증서입니다. 새로운 공인인증서. 그래서 기존 공인인증서가요. 액티브엑스를 깔아야 돼요. 그리고 유효기간도 1년이고 그랬는데 액티브엑스 필요 없고요. 유효기간 3년이고 그리고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서 거래에 있어서 보안도 좀 더 안정화됐다라는 게 뱅크사인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규제 보겠습니다. 자, 2018년에 이 부동산 가격이 2015년부터 해가지고 막 18년에 크게 올랐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가 많이 생겼는데 뭐 8.2 부동산 대책이다, 9.13 부동산 대책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규제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규제 관련된 용어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LTV, DTI 이게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가장 기본 용어예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기 돈 주고 아파트를 다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 돈 100%로 아파트 사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이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꿀 때 LTV로 돈을 꾼다라는 말은요. 이 LTV가 loan to value예요. loan, 대출을 받는데 to value, 담보대출, value, 자산 가격을 통한 담보대출, 내 자산으로, value로 대출받는 거. 담보대출 말합니다. 그래서 집 살 때 내가 이제 그 집을 산다는 전제하에 LTV 40%만큼 대출을 받는다는 말은 집값이 3억이라면은 40% 얼마예요? 1억 2천까지 내가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너 대출 LTV 40%만큼 해줄게 라는 말은 내가 3억짜리 집 살 때 1억 2천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LTV 규제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 전에는 최대 60에서 한 7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3, 40%의 돈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겠는데 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특히 투기지역, 조정지역에 한해서는 LTV가 40%까지 내려왔습니다. 40%까지 줄어들었더라. 그래서 loan to value, 담보대출입니다. 집 가진 걸 가지고 담보로 대출 받는 거. 그 다음 DTI인데요. 자, DTI도 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LTV도 적용하고 있고 DTI도 적용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낮은 것만큼 대출해주겠다는 거예요. DTI는 뭐냐면은 자, debt to income 이란 뜻은 debt, 대출을 해주는데 to income, 네 소득, 네 연봉의 몇 프로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연봉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신용대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면 적용되는지 그 예를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자, 먼저 LTV 60%, DTI 60%, LTV 40%를 적용하게 되면은 연봉 4,200만 원 직장인이 5억짜리 아파트 산다. 자, 그러면 LTV를 하면은 60% 적용하게 되면은 5억짜리니까 대출한도 3억 원까지. 그리고 DTI 같은 경우는 연봉의 몇 프로로 했죠? 그래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 2,520만 원. 60%를 적용하니까 여기에 60%를 적용하니까 2,520만 원까지 상환 가능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 LTV와 DTR 적용한 거예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 2,520만 원의 뜻은 뭐냐면은 보통요 집을 살 때는 뭐 20년 장기 대출을 받습니다. 뭐 30년을 받기도 해요. 보통 20년에서 30년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20년에 30년만큼의 한도를 만들겠죠. 그래서 1년에 2,520만 원이면은 20년 하면은 여기 곱하기 20 하면 되겠죠. 약 얼마예요? 약 한 5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5억 한도까지는 뭐 충분하겠네요. 5억을 빌린다 그러면은 뭐 한도의 지장은 크게 없겠네요.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30년이라 그러면은 더 많이 대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LTV와 DTI를 만약에 하향 조정한다 라는 말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9.13 대책, 8.2 대책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원래 LTV, DTI가 한 60 정도였는데 거의 지금 투기지역, 조정지역들은 다 40%까지 내려와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도입했어요. 이것까지 고려해야 돼. 그래서 DSR 규제다. 이건 뭐냐면요. DTI를 좀 더 강화시킨 겁니다. 자, 뭐냐. DTI는 이 연봉의 그냥 몇 프로만 딱 계산했죠. 원리금 상환액을. 근데 DSR은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연봉의 몇 프로가 아니고 이 2,520만 원에서 뭘 뺍니다. 뭘 빼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신용 대출 금액을 다 빼요. 그래서 내가 뭐 자동차 대출로 얼마나 하고 있네, 얼마나 하고 있는 걸 쭉 다 빼요.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더 줄겠죠. 그렇게 해서 더 줄인 게 DSR 규제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DTI로 이제 대출 받고 DSR까지 이 규제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뭐 집 빌리는 그 대출금 외에는 전혀 다른 그 대출이 없다. 이러면은 이제 DSR하고 DTI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추가적인 규제는 없게 되는 거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DTI 산정할 때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다 포함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모든 원리금을 다 포함해서 그 금액을 만드는 거더라.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대출을 연간 상환액이 2,520만 원인데 다른 신용대출 이자가 있다면 여기 다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더 세게 해서 돈을 많이 안 주겠다 이 얘기죠. 근데 만약에 기존 대출이 없으면은 DTI하고 DSR하고 같겠죠. 그죠? 근데 기존 다른 대출이 있으면은 신규 대출액은 줄 거다. 자, 그 다음 신 DTI인데요. 아직 이거까지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건 좀 좋은 겁니다. DSR은 이제 DTI를 더 규제한 거고 신 DTI는 DTI를 좀 열어준 거예요. 누구한테만 열어줬느냐? 사회 초년생에게만 열어줬습니다. 사회 초년생.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DTI 계산할 때는 네 작년 연봉 얼마야? 그래서 작년 연봉의 몇 프로까지 대출 원리금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평생 소득이 더 증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감안한 평균적인 소득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 그러면 이제 기존 DTI보다는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사회초년생은 계속 연봉이 올라갈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이런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자,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가 이제 1금융권의 대출을 못 받다 보니까 2금융권, 3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2금융권, 3금융권에 돈을 맡기게 되면 더 많은 이자를 받겠죠. 자, 그래서 생긴 제도가 이 P2P 대출이라는 겁니다. 자, 개인 간 대출이라는 뜻인데요. 중금리 대출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1금융권은 대출 이자가 한 4%, 2금융권, 3금융권은 대출 이자가 한 10%에서 한 20% 되니까 요 딱 사이에 있는 한 8% 정도의 이제 대출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금융 서비스인데요. 지금 이제 A%, 테라펀딩, 랜딧, 펀다 이런 회사들이 이 중금리 대출, P2P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돈을 맡기면은 한 7, 8%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2금융권, 3금융권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은 한 10% 정도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한 2% 정도의 예대 마진을 챙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이 P2P 대출, 중금리 대출입니다. 그 다음 풍선 효과.
부동산 규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다라는 말을 보통 풍선 효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풍선 한쪽을 누르면은 한쪽이 튀어나오는 효과예요. 그래서 한쪽을 규제하면은 다른 한쪽으로 뭔가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말기, 휴대폰, 스마트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자, 이것도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휴대폰 단말기하고 통신하고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하고 같이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가 SK텔레콤에 뭐 삼성 휴대폰을 산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몇몇 외국 같은 경우는요. 제조사 단말기 사는 거하고 통신 서비스 가입이 별도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정하고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정해서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완전 자급제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구입하고 통신사 가입을 분리해서 하자. 근데 이제 제조사나 통신사에서 반대하고 있겠죠.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될지는 몰라요. 그 다음 LCC 진입 규제 완화가 지금 되고 있죠. LCC 하면은 저가 비용 항공사입니다. 저가 항공사. 그렇죠? 저가 항공사. 자, 저가 항공사 시장 진입을 막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3개 정도 항공사가 생겼죠. 플라이 강원, 에어로케이, 뭐 에어필립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항공사 거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0,000원 경쟁이다. 10,000원 누가 더 싸게 하냐 못하냐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정도로까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협력 이익 공유제. 자, 이 협력 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자라는 말이 많은데요. 이거 뭐냐면은 최근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먼저 힘들어지는 쪽이 어디예요? 벤더들, 중소협력사들이죠. 그래서 이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간에 이익을 서로 공유하자. 어떻게 이익을 공유하냐? 먼저 약정을 맺어서 계약을 맺어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대기업이 이익을 보면은 그 이익의 일부를 하청업체인 벤더, 중소협력사에게 나누어 주자. 이걸 법제화하자라는 게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추진 논란입니다.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다음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자, 지금 수립 중에 있다라는 말이죠.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먼저 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 관련된 그 계획 중에는 가장 높은 그런 가장 큰 그런 계획이에요.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1차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 2020년부터는 이제 이 3차가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얼만큼 쓰자, 뭐 그리고 뭐 온실가스를 얼만큼 줄이자 이런 거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윤창호법. 이거 뭐 특가법이죠. 자, 윤창호 씨가 20살 젊은 학생인가 군인인가 그런데 학생이었나? 하여튼 군인이었나 보다. 휴가 나왔는데 음주운전 한 사람 차에 치여가지고 어이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자 하는 게 이 윤창호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자. 이게 지금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세졌죠. 0.1 혈중 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는 정치 외교 파트 중에서 자, 무역과 외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대1로 사업이네요. 1대1로 사업. 한자로 하면은 하나의 큰 띠와 하나의 큰 길을 만들자. 원벨트, 원로드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게 이 1대1로 사업이에요. 뭐냐? 중국의 실크로드라고 하면은요. 예전 실크로드라고 하면은 당나라 때 저기 중국에서
서해까지 가는 비단 길이었죠. 엄청난 무역로였죠. 이거를 지금 새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 때의 이 1대1로 사업이 이제 공표가 됐는데 뭐 한 40년 정도의 큰 장기 계획입니다. 뭐 중국은 막 보통 몇십 년씩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란 말은 중국에서부터 육로로 가는, 서역으로 가는, 네덜란드, 이탈리아까지 가는 큰 도로를 만들자. 실크로드죠. 또 1로란 말은 중국에서 시작해서 바닷길을, 서역으로 가는 바닷길을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가지고 거대한 중국 중심의 경제 무역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TPP. 지금은 이제 CPTPP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빠져가지고 CPTPP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냐면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11개 나라인가요? 12개 나라가 무역 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뭐냐?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이게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탈퇴했죠.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CPTPP로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TPP란 말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11개 나라가 지금 참가했고요. 2018년 12월 30일, 즉 이제 쉽게 말하면 2019년부터 발효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참가된 나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가 있는데 요 나라 다 합치면 인구 5억 명 이상, 전 세계 GDP의 13%가 차지할 만큼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아세안과 관련된 협정도 있습니다. 아까 본 거는 이제 일본 중심의 어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었고 이거는 RCEP, 이거는 아세안과 관련된 동반자 협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로는 이제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다. 우리는 RCEP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주로 이제 아세안 국가, 아세안 10개국이에요. 하고 그 외에 호주 등 6개국의 FTA로 불린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무역 자유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최대 무역 협정이에요. 이게 만약에 타결된다 그러면은 인구 한 34억 명, 그리고 이제 전 세계 GDP에서 19조 달러의 세계 최대 경제권이 탄생될 계획이다. 현재 지금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TPP와도 약간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TPP하고 RCEP가 있다면은요, 북미 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USMCA가 있습니다. USMCA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 나프타를 대체하는 거예요. 나프타라고 하면 북미 자유무역협정이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멕시코,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자유협정 맺은 건데 요게 이제 끝납니다. 왜 끝나서 이름만 바뀐 거예요.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완전 이름은 바뀐 건 아니고요. 새로운 몇 개 규정을 추가하기도 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는 이제 이거를 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브렉시트. 많이 들어봤죠? 브리튼의 엑시트. 영국의 EU, 유럽연합 탈퇴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할 거다. 그 전에 이미 결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김대중 때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과 있었고요. 그죠? 이때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맺어졌죠. 그래서 평화통일 자주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이니 금강산 관광사업이니 이런 것들이 본격화됐고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과 김정일이 만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그 이후에 있었던 3,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났던 거죠. 그래서 3차, 4차, 5차까지 있네요. 자, 먼저 3차 판문점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판문점 선언 했었고, 4차에서도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이 판문점 선언을 좀 제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고,
5차가 좀 중요하죠. 5차. 평양 갔습니다. 평양 갔어요. 평양 가서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우리 종전, 6.25 전쟁 종전선언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미중 무역 분쟁, 지리하게 오래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입니다. 자, 생기게 된 배경은요, 이 중국이 올라오니까 미국이 이제 이 패권 국가로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던 거죠. 결국 이게 근본 원인이죠. 특히 이제 트럼프가 미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이거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꾸 뭐 1대1로 사업이다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커나가고 있으니까 이 결국에는 현실에서는 무역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8년에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약 한 25% 관세를 매겼죠. 그리고 또 뭐 10% 관세를 매긴 것도 있고요. 이에 이제 중국도 보복 관세 하는 거죠.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촉발이 됐었고요. 이게 이제 2019년에 하웨이 사태로 확산되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합의안 도출하기 위한 지리한 과정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봤을 때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미국 WTO 탈퇴 가능성. WTO가 이제 많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어요. WTO란 건 뭐냐면은요, 이 95년에 탄생했던 이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가트,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걸 갖다가 한 단계 발전시킨 국제기구인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이었는데, 주로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되 혹시 이 자유무역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은 분쟁을 많이 조절하는, 실질적으로는 분쟁 조절 기구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주로 이제 분쟁을 조절할 때 약자의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미국이 싫어한 거예요. 미국과 중재에 걸리면은 항상 미국이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삐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탈퇴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미국의 대이란, 대북한 제재죠. 공통점이 뭡니까? 이란, 북한 다 지금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비핵화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비핵화를 갖다 현실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엔 같은 데서 제재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핵폐기 문제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제재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제3자 제재입니다. 제3자 제재란 건 뭐냐면요. 미국이 만약에 이란하고 북한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한다 라고 딱 하면은요. 제3자인 뭐 한국이나 일본이 혹시 이제 이란하고 북한하고 거래하면은 미국이 한국, 일본에게도 제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에게도 제재하니까 너네 제3자 다른 나라들 다 북한이나 이란하고 무역하지 마 이런 겁니다.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제재하는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에게도 같이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더라. 그 다음 북한과는 여러 차례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그죠? 남북도 있고요, 미북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큰 북한의 핵무기 폐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CVID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FFVD 방식이죠. 뭐냐? 영어로 하면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한 비핵화 방식이다. 그래서 용어 하나 두세요. FFVD 방식. 그 다음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입니다. 2018년 말에 발생했죠. 그래서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이 유류세를 인상하겠다는 게 촉발이 됐습니다. 이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 이 프랑스 시민들이 이제 좀 뭔가 가뜩이나 그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뭐 전기세, 유류세 이런 걸 올리겠다고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분노해서 반정부 시위로까지 확산된 게 노란 조끼 시위예요. 대부분의 그 시위 참여자들이 이 노란색 조끼, 특히 차에 보면은요, 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형광색 조끼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뭐 구호활동 해라 이렇게 한 게 그 노란 조끼인데 그 형광색 조끼 입고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해서
노란 조끼라고 붙여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지금부터는 2018년에서 2019년까지의 시사 중에 경영경제와 관련된 시사를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경제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